누나 개들이 날 잡으러 와 살려줘 전화.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마지막 절규. 병원 중환자실. 온몸이 멍투성이에 왼팔이 부러진 채 누워있는 동생. 민호의 손을 잡은 서연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블라우스 아래 감춰진 총상 흉터.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이제 공무원도 교관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누나로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니면 편안한 집 소파에서 듣고 계신가요? 잠시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파 공작원 출신 여성이 학교 폭력으로 쓰러진 남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통쾌한 참교육과 정의 구현 이야기입니다. 서울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고 추적추적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아파트 창가에 기대서 바깥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10년간의 목숨을 건 특수임무. 그걸 다 접고 평범하게 산지 이제 겨우 1년. 하지만 이 삶은 아직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가슴 아래에 선명하게 남은 총상 흉터는 비가 올 때면 꼭 욱신거렸어요. 마치 잊지 말라는 듯이 과거의 삶을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만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찌르릉 하고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내 동생 민호. 그녀의 17살짜리 남동생이었죠. 이 늦은 시간에 기숙사 점호 시간일 텐데 의아한 전화였습니다. 민호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기숙사 점호 시간 아니야.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민호의 평소처럼 쾌활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울음이 뒤섞인 그런 소리였어요. 누나. 민호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려왔습니다. 걔들이 나 잡으러 와. 살려줘. 순간 서연의 등줄기에 싸늘한 소름이 돋았어요. RET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녀는 즉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며 경계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민호야. 지금 어디야? 누가 널 쫓고 있어. 옥상. 무궁화 고등학교 기숙사 옥상. 걔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 누나. 내가 못할 짓을 했나 봐. 걔들 비밀을 알아버렸어.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알았지. 바로 그때 전화 너머로 쾅 하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악 하는 민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서연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재킷을 꺼내 입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평범한 시민이라면 절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죠. 소형 추적 장치, 섬광 포금기,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소형 권총.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것들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 공포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서연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를요. 거센 비바람을 뚫고 오토바이를 몰며 서연은 민호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누나는 대체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15살이던 민호가 퉁명스럽게 물었었죠. 그날도 서연은 한 달 만에 겨우 집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외교부 소속. 거짓말. 누나 가방에서 이거 봤어. 민호가 내민 것은 아주 작은 배지였습니다. 북파 공작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식별 표식이었죠. 서연은 속으로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디서 났어? 그거 장난감이잖아. 누나, 나 바보 아니야? 이미 다 알아봤어. 국가안보국 특수요원 맞지?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정보 빼오는 사람들. 맞지?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이야. 민호야.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민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진짜야. 우와. 대박 내 누나가 진짜 스파이라니 나도 커서 누나처럼 될래.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절대 이 길로 오면 안 돼. 약속해.
민호야. 민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약속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는 무궁화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떡하니 합격해버렸죠. 겉으로는 국제 영재들을 위한 학교였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정보 요원과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가 비밀 기관이었습니다. 민호야. 왜 그랬어? 누나랑 약속했잖아. 누나처럼 되고 싶었어. 나라를 지키는 사람. 영웅이 되고 싶었단 말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웅 같은 건 없어. 민호야. 그저 임무와 희생뿐이야. 무궁화 고등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교문 앞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번쩍이고 있었고 교직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 이민호 학생이 여기 다니는데 한 교사가 그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서연 씨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민호 학생이 기숙사 옥상에서 추락했습니다. 지금 막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서연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퉁퉁 붓고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원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왼팔은 하얗게 깁스를 하고 있었죠. 담당 의사인 박지훈 과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동생분의 상태가 상당히 위중합니다.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머리 부상이 심해서 현재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들이 전부 추락 때문에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연은 날카롭게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몸 곳곳에 오래된 멍자국과 상처들이 보입니다. 손목에는 무언가에 묶였던 흔적도 있고요. 이건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싶다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민호의 가방과 휴대폰을 건네받은 서연은 조용한 병원 로비 구석에 앉아 그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학용품들 사이 가방 밑판에 숨겨진 작은 USB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함을 복구하자 서연의 눈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열등생은 살 가치가 없다. 내일은 더 재밌는 거 준비했다. 기대해라. 누구한테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누나까지 끝장이야. 알지? 마지막으로 삭제된 사진첩에는 민호의 멍든 몸을 몰래 찍어 조롱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열댓 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군사훈련을 가장한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 간첩 새끼야. 너 같은 놈은 국가대표가 될 자격이 없어. 탈락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서연은 병원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8년 전 서연은 국가안보국 소속 최정예의 북파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코드명은 고스트, 철저한 남성 중심의 특수요원 세계에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최고의 공작권으로 인정받았죠. 평양에서 암호 해독사로 위장해 북한의 군사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졌습니다. 고스트, 이 문서. 한번 봐. 팀장인 최경수 부장이 작은 비밀 사무실에서 서연에게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 문서를 훑어보았. 즉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쪽 고위층과 북측의 비밀 거래라고요. 조용히 해. 이건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정보야. 그럼 왜 제게 보여주신 겁니까?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함정에 빠진 것 같아.
바로 다음 날 그들의 은신처는 북한 특수부대에게 기습당했고 팀원 5명 중 서연만이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왼쪽 어깨와 갈비뼈 아래에 총상을 입었지만 휴전선을 넘기까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이동했죠. 비환 후 공식적으로는 작전 실패로 인한 팀원 전체 사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특별히 보호되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몇 년간 특수정 교관으로 일하다가 1년 전 완전히 은퇴하여 민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목이 타서 미니바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녀는 지난 8년간 그 사건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 문서의 진위 여부, 그리고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배신당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하나뿐인 동생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민호가 찍은 영상을 주의 깊게 다시 보았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의 완장에는 초승달 모양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양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8년 전 그 비밀 문서에서 말이죠. 초승달에 서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무궁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무궁화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교문에 도착하자 비상 상황 때문인지 보안이 한층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민호의 보호자 자격으로 쉽게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학교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 속에 전통 한옥의 미를 가미한 디자인은 마치 작은 대학 캠퍼스 같았어요. 학생들은 모두 단정한 검은색 교복을 입고 있었고 군대처럼 칼같이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안내를 받아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 황동주는 6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와 여러 정부 기관에서 받은 표창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이서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황동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 학생의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서연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왜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생각하시죠? 황동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민호 학생은 학업 성적은 우수했지만 최근 심리평가에서 심각한 불안 증세가 발견되었습니다. 상담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라고 결론 내리신 거군요. 서연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특수목적 교육 환경에서는 간혹 발생하는 일입니다. 모든 학생이 이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호의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학교 폭력의 증거로 보이는데요. 황동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은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제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그럼 이건요. 서연이 민호가 찍은 폭력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황동준은 영상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심각하게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훈련 규정을 벗어난 과격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민호 학생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의 완장에 있는 초승달 문양은 대체 무엇인가요? 황동준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아, 그것은 학생의 상임위원회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특별히 선발된 우수 학생들이 학교 행사와 훈련 보조를 담당하고 있죠. 서연은 이 설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호의 소지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방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김지영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서연이 교장실을 나오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교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
저는 민호 담임인 김지영입니다. 저와 함께 기숙사로 가시죠. 기숙사로 가는 길에 서연은 김지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무척 친절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군사훈련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절대 평범한 교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았죠. 선생님, 우리 민호.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민호는 매우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특히 암호학과 언어 분야에서 아주 특출났죠.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김지영이 잠시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급생들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우진 학생과요. 최우진이요. 누굽니까? 3학년 학생 회장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지만 좀 엄격한 면이 있죠. 그들이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복도마다 설치된 감시 카메라, 출입구의 생체 인식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경비원들까지 이곳은 학교라기보다 군사시설에 가까웠습니다. 민호의 방은 2인실이었지만 룸메이트는 없었습니다. 방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민호의 개인 물품은 어디 있나요? 김지영은 책상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몇 권의 교과서와 간단한 세면 도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은요. 학교에서 지급한 태블릿은 아마 사고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개인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방안을 매의 눈으로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침대 프레임 아래쪽에서 아주 작은 흠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당겨보자 작은 비밀 공간이 스르륵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도 모르게 그 노트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김지영이 물었습니다. 옥상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김지영은 주저하는 듯 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옥상은 굳게 잠겨 있었고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교직원 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옥상을 세심하게 조사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옥상 난간이 성인 허리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자살을 막기 위한 설계였죠. 민호가 스스로 뛰어내리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녀는 난간 근처에서 아주 작은 혈흔과 찢어진 옷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옥상 문 근처에 감시 카메라가 파손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언제부터 고장나 있었나요? 김지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혈흔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구석에 버려진 담배꽁초 몇 개도 작은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서연은 민호의 담임이 아닌 다른 교사들도 만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학교 전체에 요란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이건 훈련 알람입니다. 모든 외부인은 즉시 학교를 떠나셔야 합니다. 김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났지만 교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한 학생이 그녀와 일부러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서연이 괜찮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학생이 그녀의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잽싸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이서연 선배님. 제 이름은 박소희입니다. 민호 오빠 친구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밤 10시 학교 뒤 달빛 카페에서 봬요. 조심하세요. 서연은 우선 병원으로 돌아가 민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변화는 없었지만 담당 의사는 그의 뇌파에서 아주 약간의 활동이 감지되었다며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죠. 병원을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은 서연은 민호의 방에서 찾아낸 비밀 노트를 검토했습니다. 노트에는 온통 암호로 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특수훈련을 받은 경험 덕분에 그리 어렵지 않게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메모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9월 15일. 오늘 우연히 초승달의 멤버들의 비밀회의를 목격했다. 그들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선 무언가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9월 20일. 교관실 컴퓨터를 몰래 해킹해 확인했다. 초승달에는 단순한 학생 동아리가 아니다. 국가안보국과 직접 연결된 비밀 프로그램인 것 같다. 9월 25일. 최우진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눈치다. 10월 1일. 초승달의 멤버들이 특별 임무에 투입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 작전에 학생들을 이용한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 아닌가? 10월 5일. 누나에게 알려야 할지 너무 고민된다. 하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다. 안드리. 마지막 메모는 바로 어제 날짜였습니다. 10월 10일.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 USB에 전부 복사해 두었.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적 음모다. 이제는 누나에게 연락해야 한다. 아이즈유들. 서연은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위험에 처한 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위험한 비밀을 발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박소희와의 만남을 위해 달빛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다행히 미행이나 감시의 흔적은 없었죠. 정확히 밤 10시 박소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16살 정도로 보이는 앳되고 가녀린 소녀였습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서연이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선배님. 소희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민호 오빠가 항상 선배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박소희 학생. 민호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 전부 말해줘. 소희는 주변을 다시 한번 힐끗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사고를 당한 건 자살이 아니에요. 그를 옥상으로 끌고 간 건 초승달의 멤버들이었어요. 서연의 눈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초승달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소희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초승달에는 무궁화 고등학교 내의 비밀 엘리트 조직이에요. 매년 각 학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죠. 그들은 특별 훈련을 받고 엄청난 특권을 누려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들의 활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 리더가 아니에요. 국내외에서 실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었지만 이제는 소희가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폭력적인 임무도 서슴지 않는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저도 초승달의 후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테스트에서 탈락했죠. 제가 살아있는 표적을 공격하길 거부했거든요. 서연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표적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최종 테스트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중에 이중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신문하는 거였어요. 진짜 사람을요. 저는 그걸 거부했고 바로 탈락했죠. 아마 민호 오빠도 같은 테스트에서 거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끔찍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소희야. 초승달의 리더는 누구지? 최우진이라는 학생인가?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가 올해 리더예요. 하지만 진짜 권력은 교장 선생님과 몇몇 교관들에게 있어요. 특히 한상철 교관이요. 한상철 교관네. 한상철 교관이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그는 초승달의 실질적인 지휘관이나 다름없어요. 서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상철. 8년 전 북한에서의 마지막 임무 때 본부에서 그들을 원격으로 지원했던 작전 책임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소희야. 민호가 초승달에 대해 무슨 정보를 발견했는지 혹시 아니? 소희가 주변을 다시 살피고는 목소리를 더욱 낮춰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가 교관실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그 파일에는
초승달회가 수행한 불법 작전 기록이 전부 담겨 있대요. 국내 정치인 사찰, 해외에서의 비밀 공작들, 심지어 암살 훈련까지요. 그 파일은 지금 어디에 있지? 민호 오빠가 USB에 복사했다고 했어요. 아마 그의 소지품 중에 있을 거예요. 서연은 병원에서 받은 민호의 소지품 중에 USB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갑자기 카페 창밖으로 검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희야, 누구에게 우리 만남에 대해 말한 적 있니?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맹세해요. 서연은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소희의 손을 낚아채 카페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뒷골목으로 나오자마자 검은 교복을 입은 3명의 학생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서연 선배님, 그리고 배신자 박소희. 이 밤늦게 이런 누추한 곳에서 만나다니 아주 흥미롭네요. 완장의 초승달 문양이 선명한 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최의진이군.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전설의 고스트 이서연이시군요. 우리 세계에서는 꽤 유명하시더군요. 우진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소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뭘 원하지 단순합니다. 이 배신자 박소희를 데려가고 선배님께는 이 일에서 손떼라는 정중한 경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럴 순 없지. 우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선배님, 충고 하나 드리죠. 괜히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선배님의 과거도 그리 깨끗하지만은 않잖아요. 8년 전 평양에서의 작전 실패,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 그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비밀 임무에 대한 정보는 극소수의 관계자만 알고 있는 1급 기밀이었습니다. 내 과거를 어떻게 알지? 서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이 씩 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스트, 선배님이 8년 전에 발견했던 그 비밀 문서들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선배님의 동생도 똑같은 문서를 발견했죠. 이거 유전인가요? 아니면 그냥 운이 지지리도 없는 건가요? 서연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발견했던 비밀 문서와 민호가 찾아낸 USB의 내용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우진이 손짓하자 다른 두 학생이 소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소희, 넌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학교 규율을 어긴 죄로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될 거야.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여 우진의 팔을 꺾어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학생들을 위협하는 건 여기까지다. 우진은 고통의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비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선배님. 우리가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아직 잘 모르시나 보군요.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한 학생의 날아차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오랜 특수훈련 경험으로 서연에게 3명의 학생을 상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한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 곧 알게 되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어설픈 고등학생의 수준을 넘어 전문 요원에 가까웠습니다. 짧고 격렬한 교정 끝에 서연은 세 학생 모두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최우진이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배님, 당신은 이미 우리의 표적이 되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린 소희의 손을 잡고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차로 달려가 재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저들을 그렇게 쉽게? 소희가 놀라움과 경애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희야, 넌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저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면 바로 찾아낼 텐데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지인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서연은 과거 북파공작권 시절 등을 맞대고 싸웠던 동료 윤태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설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소희를 안전하게 보낸 후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가 민호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호의 소지품에서 찾은 USB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안전한 장소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실로 경악스러운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승달의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무궁화 고등학교와 국가안보국의 비밀 협력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초승달에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초특수 요원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법적 규제와 윤리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림자 요원을 키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이 프로그램이 샛별 작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어 완전히 해독할 수는 없었지만 서연은 남북 밀거래, 고위층 리스트, 이중 스파이 제거 등의 섬뜩한 키워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8년 전 서연이 북한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문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북한의 타락한 고위층 간의 추악한 비밀 거래,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이중 스파이들의 활동,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문서 말미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8년 전 서연의 북한 임무 팀원들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들 사진 옆에는 붉은 글씨로 제거 완료라고 적혀 있었고 오직 서연의 사진에만 실패, 재시도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과 그녀의 팀이 그 비밀 문서를 발견하도록 의도적으로 노출시켰고 그 후 모두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뿐인 동생 민호가 똑같은 비밀을 발견했고 같은 운명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정보를 과연 누구에게 믿고 전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 그들이 이런 거대한 국가 안보 문제를 감당할 권한이나 있을까요? 언론 그들이 이 정도의 폭발적인 내용을 제대로 다룰 수나 있을까요? 그녀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서울 아산병원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민호 환자의 병실에 침입했어요. 지금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서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민호의 병실에서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정맥 주사에 정체불명의 물질을 주입한 것 같습니다. 급성 독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연은 당장 병실 CCTV를 확인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영상에는 무궁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간호사로 위장해 민호의 주사기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비공개 발신번호였습니다. 이서연 씨, 교장 황동준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군요. 당신 동생이 또 사고를 당했다니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 일에 계속 개입하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서연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에게 손대지 마.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과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입니다. 내일 오전 9시 학교로 오세요. 혼자서.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당신 동생은 살려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주입된 독성 물질이 제거되고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뜬 눈으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규칙 안에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고스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서연은 과거 공작권 시절의 비밀 연결망을 통해 필요한 장비들을 확보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옛 동료 윤태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사설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과거 그들이 함께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시절의 끈끈한 인연은 여전했습니다. 이게 네가 원했던 것들이야. 태식이 검은색 더플백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추적 장치, 무선 해킹 도구, 비살 상용 전기 충격기. 그리고 이건 최신형 열감지 감시 장비야. 군사용이라. 민간 시장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물건들이지. 서연은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고마워. 태식아, 큰 빚을 졌네? 빚은 무슨?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게 몇 번인데? 태식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이게 다 뭐에 필요한 거야, 설마? 정말로 초승달해를 상대하려는 건 아니지? 서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문만 들었어. 국가 최고 기밀 중에 기밀이라고. 나 같은 북파 공작원 출신에게도 접근 권한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깊숙이 숨겨진 프로젝트라고만 들었지. 내 동생이 그들 때문에 다쳤어. 태식아, 그리고 그들은 우리 모두를 속였어. 태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서연아, 그들은 우리가 알던 적들과는 차원이 달라. 그들은 정부 내부에 우리 사회 아주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어. 서연은 장비를 챙기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USB의 모든 내용을 암호화하여 세 개의 다른 클라우드 서버에 분산 보관했습니다. 하나는 윤태식에게 접근 권한을 주었고, 하나는 특수 암호화된 보안 이메일 계정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옛 동료, 정보부 요원 정유미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태식이 건네준 특수 태블릿을 켜고 자동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사흘, 즉 72시간 내에 그녀가 특정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인권단체에 공개되도록 설정했죠. 이것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만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태식아, 내가 사흘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알아? 내가 모든 걸 처리할게. 네, 동생도 내가 목숨 걸고 보호하마. 서연은 마지막으로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 얼굴에는 특수 위장용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8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고스트로 불리던 시절. 그녀는 그림자처럼 적진에 침투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했었죠. 한 번만 더. 서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고스트가 되자 밤이 깊어질 무렵 서연은 무궁화고등학교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는 서울 외곽의 깊은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일반 주택가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CCTV와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철통같이 보호되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열감지 장비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경비원 셋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고 2명이 학교 둘레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식이 제공한 학교 설계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낡은 배수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학교 뒤편 울타리를 향해 소리 없이 이동했습니다. 열감지 장비를 통해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며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찰 중인 경비원이 지나간 바로 그 직후 그녀는 재빨리 높은 울타리를 훌쩍 넘었습니다. 학교 뒤편 숲에 도착한 서연은 설계도에 표시된 배수로 입구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녹슨 쇠창살이 입구를 막고 있었지만 그녀는 특수 절단기로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었죠. 배수로 내부는 축축하고 비좁았습니다. 서연은 헤드램프를 켜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설계도에 따르면 이 배수로는 학교 본관의 지하실로 곧장 이어져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포복 자세로 기어간 후 서연은 마침내 내부로 향하는 출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출구 너머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지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배수로 덮개를 열고 지하실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학교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낡은 파이프와 기계들 사이로 그녀가 몸을 숨길 곳은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태식이 제공한 학교 내부 감시 시스템 해킹 도구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근처 전기 패널을 열고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이 장치는 특정 구역의 CCTV에 미리 녹화된 루프 영상을 전송해 그녀가 감지되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루프 설정 완료. 서연이 작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1층과 2층 복도 카메라는 전부 무력화됐어. 이제 그녀는 비교적 자유롭게 학교 내부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찰하는 인적 감시는 피해야 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지하실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학교는 한밤중이라 대부분의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벽의 그림자처럼 바짝붙어 이동하며 복도 모퉁이를 돌 때마다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한상철 교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철저한 사전조사 덕분에 서연은 한상철의 사무실이 2층 동쪽 끝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녀는 계단을 통해 소리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순간적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근처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살피자 한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간 후 서연은 다시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한상철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이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소형 해킹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 장치는 특수 알고리즘을 통해 현존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순식간에 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치를 잠금 장치에 연결하고 작동시켰습니다. 드리기메이저. 서연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삐빅. 장치의 화면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잠금 장치가 해제된 것입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상철의 사무실은 예상대로 군대식으로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국가기관의 표창장과 기념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서연은 먼저 방 전체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모를 도청장치나 추가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책장 틈새에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고 재빨리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걸 자기 사무실에 숨겨놓다니 보통 내기가 아니군. 서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한 서연은 한상철의 컴퓨터를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제공한 특수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을 손쉽게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밝아지자 서연은 관련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승달회, 무궁화, 샛별 작전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있어야 할 텐데. 그녀는 숨겨진 폴더나 암호화된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연은 흑조 계획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특수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지만 암호가 워낙 복잡해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한상철의 책상 서랍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서류들이었지만 마지막 서랍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금속 만능 도구로 잠금 장치를 따려고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즉시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사무실 쪽으로 똑바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컴퓨터 화면을 끄고 육중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철컥. 문 손잡이가 돌아갔지만 서연이 안에서 미리 잠가둔 상태였기 때문에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몇 번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긴장된 순간을 버텨냈습니다. 몇 초 후 밖에서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렸고 발자국 소리는 다시 반대편으로 멀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서연은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서랍 잠금 장치가 딸깍 하고 열렸고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파일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스트 작전. 서연이 폴더에 적힌 제목을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옛 코드명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8년 전 서연의 북한 임무에 관한 모든 기밀 정보였습니다. 임무 계획, 팀원 정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문서에 따르면 서연과 그녀의 팀은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북한과 남한의 특정 고위층이 비밀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발견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되었고 그 증거를 확인한 후에는 모두 제거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1월, 수가, 서연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해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흑조 계획 폴더를 열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컴퓨터로 돌아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더더욱 충격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승달에는 단순히 불법적인 요원을 양성하는 조직이 아니라 샛별작전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남북한의 기존 고위층들을 비밀리에 제거하고 새로운 통합정부를 수립하려는 가공할 만한 쿠데타 계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생 민호가 무궁화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조차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민호를 선발했고 그를 통해 서연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서연이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 진실에 접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정책이었던 셈이죠. 서연은 모든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분노와 충격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복도 건너편 어두운 교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이동하던 중 서연은 소리가 나는 교실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최우진과 몇몇 초승달의 멤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샛별 작전은 예정대로 내일 진행된다. 우리의 역할은 지정된 목표물들을 감시하고 필요시 즉시 제거하는 것이다. 최우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우린 아직 학생이잖아. 다른 학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린 학생이 아니야. 우린 초승달에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예비 특수요원이지. 최우진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임무만 성공하면 우리는 모두 정식 요원으로 인정받게 될 거야. 한 여학생이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계속 학교를 파고들고 있잖아. 그녀가 진실을 알아내기라도 하면 최우진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에겐 그녀의 가장 확실한 아킬레스건이 있잖아. 그녀의 동생 이민호가 있으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 듣기로는 그녀는 전설적인 요원이었다던데. 괜찮아. 최우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녀만큼 훈련받았어. 게다가 샛별작전은 바로 내일 새벽에 시작돼. 그때가 되면 이미 모든 게 늦을 거야. 서연은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은 교실에 들어가 그들이 남기고 간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샛별작전 제거 대상 목록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열려 있었고 몇몇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목록을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목록을 자세히 보니 그 중에는 서연도 얼굴을 알고 있는 몇몇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현직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이름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 양쪽의 현 체제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서연은 신중하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한상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USB 복사가 마침내 완료되었고 그녀는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무궁화고등학교의 최종 책임자인 황동준 교장이 이 모든 일에 과연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교장실의 보안은 한상철의 사무실보다 훨씬 더 삼엄했습니다.
서연은 더 고급 해킹 도구를 사용해야 했고 문을 여는데 거의 1분이 걸렸습니다. 교장실 내부는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호화로웠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값비싼 예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었고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 서연은 먼저 교장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만 놀랍게도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이 깨끗하게 삭제된 상태였죠. 이상하네. 너무 깨끗한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교장실을 더 자세히 살폈고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금고를 열기 위한 전문 도구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교장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고 그곳에서 작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암호화된 메모들이 가득했지만 한 페이지에는 아주 명확한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5시 인천항 17번 창고.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샛별 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정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똑똑히 기록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서려던 바로 그 찰나 책상 위에 전화기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르르릉.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몇 번의 벨 소리 후 자동 응답 시스템이 켜졌습니다. 교장님, 한상철입니다. 교장실에 침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시스템에서 누군가가 교장님 컴퓨터에 접근했다는 경고가 떴습니다. 지금 바로 보안팀을 보내겠습니다. 서연은 이제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교장실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섰습니다. 멀리서부터 여러 개의 발자국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보안팀이 이미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녀는 원래 계획했던 탈출 경로인 지하 배수로로 향했지만 그쪽 방향에서도 보안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옥상을 통해 탈출하는 것이 이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순식간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학교 전체가 완전한 경계태세에 돌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과 주변 길가에 보안 요원들이 쫙 깔렸고 수색조가 건물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옥상 가장자리로 가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학교 남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곳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옥상 출입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옥상의 거대한 환풍기 설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을 거야? 모든 출구는 봉쇄했으니까 보안 요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연막탄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연막탄을 힘껏 던져 옥상을 자욱한 연기로 가득 채웠고 그 혼란을 틈타 옥상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특수 와이어를 난간에 고정하고 건물 외벽을 따라 번개처럼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층 높이라 아찔했지만 수없이 많은 특수 훈련을 받은 서연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상에 무사히 도착한 서연은 즉시 숲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보안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간 후 서연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부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아낸 정보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무궁화 고등학교와 초승달에는 단순한 학교 폭력 집단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비밀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작전은 바로 내일 새벽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숲을 통과해 학교에서 최대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행동 계획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엄청난 정보를 과연 누구에게 믿고 전해야 할지, 어떻게 민호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 미친 샛별 작전을 막을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고민했습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멀어진 후 서연은 태식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식아, 나야.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
샛별 작전이라는 게 있어. 내일 새벽에 시작될 예정이야. 샛별 작전 그게 뭔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남북한 통합을 명분으로 한 비밀 쿠데타야.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태씨가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해. 알았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서 만날까? 서연은 안전한 만남 장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숲을 완전히 빠져나와 미리 주차해둔 오토바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있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쪽지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초승달회.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탈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내부에 정보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일까 그때? 그녀의 귀에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오토바이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고배기량 바이크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굵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곧 한 대의 검은색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그 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라이더가 타고 있었습니다.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멈추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유미. 그녀의 과거 동료 중 한 명이었던 정보부 요원 정유미가 서연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연아, 내가 도와주러 왔어.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연락한 적도 없는데? 태식이가 연락했어. 네가 초승달회를 혼자서 조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내가 뒤를 밟았지? 서연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이 연락했다고 그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샛별 작전에 대해 말한 건 방금 전이 처음인데 유미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건 서연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부 정보원.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장 믿었던 동료 윤태식이었습니다. 윤태식이 초승달회의 일원이었구나. 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해해야 해. 우린 모두 더 큰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어. 샛별 작전은 이 썩어빠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야. 서연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도 그들 편이었어. 유미가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우리와 함께하자. 내 재능은 이렇게 썩히기엔 너무 소중해. 우리는 네가 필요해.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결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 유미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선택권이 없겠어. 유미가 재키단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 서연은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섬광 포금기를 꺼내 바닥에 힘껏 던졌습니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강렬한 빛과 소음이 숲속을 가득 채웠고 유미는 일시적으로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서연은 그 혼란을 틈타 유미의 오토바이를 탈취했습니다. 서연은 오토바이를 몰아 미친 듯이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윤태식과 정유미가 배신자라면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말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옛 상관이었던 송재혁 부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서연은 송재혁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송재혁은 이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장님, 샛별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그리고 이서연은 어떻게 됐나? 송재혁이 물었습니다.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증거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작전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방심하지 마. 그 여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에 그녀를 찾아내.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재혁. 그녀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그마저도 샛별 작전의 핵심 일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작게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서연님, 정말 다행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민호 환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깨어났다니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초승달래가 의식을 되찾은 민호를 다시 노릴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송재혁의 사무실을 빠져나온 서연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추격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녀의 오토바이를 맹렬하게 뒤쫓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며 서연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온갖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일방통행로, 역주행, 심지어는 지하철역 계단까지 그녀는 오토바이를 자신의 몸처럼 능숙하게 조종하며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거머리처럼 집요했습니다. 그들 중 한 대가 서연의 오토바이와 나란히 달리며 창문을 열고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기까지 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최고 속도로 한강 다리를 향해 몰았습니다. 다리 한가운데에 이르자 그녀는 갑자기 오토바이를 멈추고 난간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추격자들이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동안 서연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한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과거 특수훈련 시절 그녀는 이런 비상 상황을 위한 생존 기술을 수없이 익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서연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속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 조용히 강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축축한 옷을 입은 채로 서연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초승달래와 샛별 작전의 주모자들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려 할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후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의 병실로 가는 길,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송재혁과 그의 부하들이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호의 병실 앞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위험하지만 유일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화재 경보를 작동시키는 것이었죠. 삐이 경보가 울리자 병원 전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의료진과 환자들이 비상구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수라장 같은 혼란 속에서 서연은 의사 가운을 하나 훔쳐 입고 민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송재혁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항복할 것인가? 바로 그 순간 송재혁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서연, 역시 여기 있었군. 서연은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샛별 작전, 초승달래, 그리고 당신의 진짜 역할까지. 송재혁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가,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됐다. 넌 이길 수 없어. 서연아. 바로 그때 병원 경보가 뚝 멈추고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직원과 환자분들은 정상활동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마지막 계획마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송재혁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내놓게. 이 일은 국가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될 문제야.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내 동생을 해쳤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들의 더러운 야망에 이용당하고 있어요. 송재혁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8년 전에도 버려졌던 거야.
항상 쓸데없는 원칙만 따지니까 서연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송재영 역시 처음부터 이 거대한 비밀 조직의 핵심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부장님도 처음부터 함께했던 거군요.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서연아,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선이라면 그건 결코 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 간호 스테이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서연 씨 믿기 어려운 소식이에요. 민호 환자가 말을 했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서연의 눈에 뜨거운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송재혁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부장님, 제 동생이 깨어났거든요. 송재혁과 그의 부하들이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여러 대의 경찰차가 그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송재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등 뒤에서 나타난 박소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경찰에 보냈어요. 선배님, 민호 오빠의 마지막 부탁대로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민호의 부탁이라고 그 애는 의식이 없었잖아. 소희가 설명했습니다. 민호 오빠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저에게 USB 복사본 하나를 따로 맡겼어요.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상세하게 지시해뒀죠.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의 갑작스러운 도착으로 송재혁과 그의 부하들은 잠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소희와 함께 병원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침대에 기댄 채 창백하지만 약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다 봤어. 전부 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다행이야. 정말. 그런데 봤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민호가 여전히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초승달회가 뭔지, 누나가 왜 그들의 표적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왜 무궁화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지까지.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었어. 처음엔 나도 몰랐어.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혼자서 조사를 시작했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 민주는 자신이 무궁화 고등학교의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가 발각되었고 그들이 자신을 해치기 전에 모든 증거를 복사해서 여러 곳에 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옥상에서 추락한 것은 자살 시도가 아니라 초승달의 멤버들의 공격을 피하다가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나는 소희에게 USB 복사본 하나를 맡겼어. 그리고 만약 내가 일주일이 지나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면 모든 증거를 언론과 경찰에 공개하라고 미리 지시해뒀지. 서연은 동생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내 동생? 민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를 닮았나 보지.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 명의 무장 경찰과 함께 국가정보원 배지를 단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씨, 이민호 군, 저는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장 한주원입니다. 이제부터 두 분의 안전을 저희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한주원 팀장은 서연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의 작전명을 말했습니다. 저는 미스트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8년 전 당신과 같은 팀에 있었죠? 호스트. 서연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에서 생존자는 나뿐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죠? 저는 당시 팀의 통신 담당이었던 최수아입니다. 저도 당신처럼 가까스로 탈출했고 그동안 다른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원 내부에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가 알려준 세부 사항들은 오직 당시 팀원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최수아, 정말 너였어? 네. 서연 언니, 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수아, 즉 한주원 팀장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샛별 작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비밀리에 수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당신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충분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각지에서 초승달의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작전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때 병실에 있던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궁화 고등학교 관계자들과 국가안보국 고위 인사들의 대대적인 체포 소식이었습니다. 국가 전복 음모, 남북 비밀 공작, 미성년자 불법 동원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가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은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한주원 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샛별 작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한 팀장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남북한의 썩어빠진 고위층 간의 추악한 비밀 통합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 통일이 아니라 양측의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를 통합하려는 야합이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장애물이라는 명목으로 제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학생들을 킬러로 훈련시켰군요. 법적 책임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을 이용해서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박소희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 구석에 선 채 손을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바로 그때 소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주원 팀장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모두 다. 거기 꼼짝마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들이 반사적으로 무기를 꺼내려 하자 소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죠? 이건 그냥 총이 아니에요. 독가스 주사기라고요. 여기서 쏘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어요. 서연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너 대체 누구야? 소희의 눈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초승달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 특별히 훈련받았어요. 한주원 팀장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나 간단해요. 지금 당장 모든 체포 작전을 중단하고 확보한 증거를 전부 파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희가 총구를 민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하려는 일이. 이서연 선배님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훈련받았어요. 새로운 통일 한국을 위해서.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알아. 소희야, 나도 한때 너처럼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어. 국가를 위해, 더 큰 목적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지. 하지만 그 목적이 정말로 옳은 건지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어? 소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은 약함이라고 배웠어요. 아니, 소희야. 의심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야. 아무 생각 없는 맹목적인 복종이야말로 진짜 약함이지. 서연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네가 초승달에에서 배운 것들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그들은 널 이용했을 뿐이야. 소희야, 아직 어린 너를
자신들의 더러운 목적을 위한 무기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소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버리면 나는 뭐가 돼요? 난 초승달에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넌 그냥 16살 소녀야. 소희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진짜 너 자신을 찾을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어. 소희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힘없이 무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한주원 팀장의 팀원들이 재빨리 소희를 안전하게 제압했습니다. 서연은 흐느끼는 소희에게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 후 몇 주 동안 초승달의 스캔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정원의 대대적인 수사로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무궁화고등학교는 즉시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한상철과 송재혁을 비롯한 음모의 주모자들은 국가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서연과 민호는 중요 증인으로서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용기 있게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시스템적 폭력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어른들이 아이들을 자신들의 더러운 목적을 처리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죠.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민호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이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회복되었죠. 그는 새로운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했고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학교 폭력과 아동 착취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수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은 이제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초승달의 피해자였던 학생들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소희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심리 치료와 교육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희는 특별히 서연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었죠. 서연과 최수아는 8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동료들을 위한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마침내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1년 후 서연과 민호는 초승달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지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과 불법적인 훈련으로 고통받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설립 기념식에서 이제는 훌쩍 자란 민호가 단상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해자였지만 사실 그들 역시 더 거대한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바로 정의가 될 것입니다. 서연은 그런 동생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리고 연약한 동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외치는 진실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립 기념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익명의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초승달에는 하나의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스트.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또 다른 비밀 학교의 위치와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옛 동료 한주원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화기 너머의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서연 언니. 나도 이번엔 끝까지 함께하겠어. 서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을 이용하고 해치는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작은 신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민호 같은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